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인문학설원의 이용현입니다. 해양박물관 강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물류와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목간 하게 되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방형의 주로 이제 문서나 기록들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홈이나 구멍들이 있어서 꼬리표로 쓰이는 것 등등해서 다양한 유형의 목간들이 있죠. 오늘은 이 목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목간 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하만의 성산산성의 목간이 되겠는데요. 하만에는 이렇게 그 낙동강이 흐르고 낙동강의 지류로서 남강이 이렇게 흐르고 다시 그것이 남쪽으로 해서 하만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끝짝에 하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아라가야의 예터인데요. 주변에는 그 산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산을 넘게 되면 이제 차원적으로 해서 남해 바다를 이르게 됩니다. 그 중심지에 고분군이 있고 고분군 뒤쪽에 나지막한 산성이 있는데요. 성산 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량의 목간이 출토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유적이 집적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성산 산성 그 위에 그 유명한 아라가야의 그 중심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산 고분군을 비롯해서 주변의 그 산성들이 빼곡하게 위치되고 있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빨간 세모로 된 것이 산성 자리들이고요. 토기 가마터들이 좀 있고요. 고분들이 여기저기 그 산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주거지하고 포함해서 이곳이 아라가야 이어서 그 신라 시대의 주요한 요지였다,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성산산성의 그 평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성의 그 꼭대기 위에 이렇게 도로를 쌓고 남쪽이 보시다시피 등고선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에서 모여서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에 걸쳐 가지고 16차 이상의 발굴을 통해서 장기 발굴을 했었는데 이 가운데서 목간이 출토되게 됐습니다. 주로 목간이 출토된 곳은 보시는 곳 가운데 가장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집적돼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기 직전에 성벽 안쪽의 곳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 부엽층이라고 해서 성벽을 쌓는데 그 완충작용 배수로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는 그 층위가 있고 이것은 주로 이제 그 나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나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비가 많이 올 때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마르게 되면 그 습기를 이제 내뿜게 되는 아주 그 효율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나무를 그 집어넣게 됩니다. 잦은 나무들을. 그래서 여기저기 폐가지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도 목간이 폐기되고 문서로서 혹은 그 목간 고유의 그 기능이 정지된 이후에 폐기돼서 나무로서 이제는 나무로서 재활용이 되면서 여기에 대량 묻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시게 된 이 부분을 좀 업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성벽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그 바로 위쪽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부엽층이 광범위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245점의 대량 목간들은 모두 여기서 집중 출토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일단 아마 그 하만 성산산성 혹은 이 주변에 이러한 목간들이 집적이 되고 그 집적된 목간들이 목간으로서의 일생을 마친 뒤에 다시 그 목재로서 재활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출토된 목간이 그 보존 처리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후의 모습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부서진 것도 있고 완형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대단히 큰 것도 있고 그 크기가 좀 다양한 길이의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그 V자 홈이 파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런 것들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표로서 이 자체 목간 자체로만 쓰인 게 아니고 물자에 부착이 되어 있었던 건데 부착할 때의 끈으로 돌려서 묶기 위한 공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런 홈은 이 주위에 그 끈으로 둘러서 묶는 데 사용이 되고 혹은 구멍 같은 걸 뚫어서 끈을 구멍에 관통시켜서 물자에 고착시키는 그런 용도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꼬리표 목간의 패턴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그래서 위쪽으로 그 V자 홈을 내던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던가 이런 두 가지가 있고 혹은 그 V자 홈 대신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형태가 있는데 혹은 둘 다 없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없는 형태도 그 나름 끈을 이렇게 둘러서 결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뾰족한 부분은 꽂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마니 같은데 그 쌀가마니에 이러한 그 꼬리표를 결착할 때에 아래쪽에 꽂으면서 동시에 결착할 때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뾰족한 것들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함안성산산성 목간 245점은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출간된 보신 바와 같은 책에 모두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 사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가 그 254점, 이 5자입니다. 245점이 실서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241점은 하찰입니다. 하찰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꼬리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점은 문서 목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찰은 이런 형태의 하찰은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보내질 때에 그 물자의 그 꼬리표가 되겠습니다만 해서 여기에 그 쓰여진 내용은 그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리벌의 상삼자촌에 파루라는 사람이 피라는 곡식을 한 선 보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그 전형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이 모든 요소가 다 쓰여지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곡물 그 물건의 이름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루가 한 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곡물을 생략해도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량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섬, 또 그 한 섬 위에 여러 가지 유형의 수량이 있을 텐데 생략됐다는 것은 생략을 해도 상호 간에 보내는 측이나 받는 측이 서로 공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241점의 이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하찰은 꼬리편에는 언제라는 시점이 쓰여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년이 쓰여진 것이 그 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해가 되겠죠. 무슨 해? 그리고 월, 몇 월, 3월, 정월, 5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문서목간하고 하찰목간 포함해서 5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꼬리표, 하찰, 그리고 문서목간에는 언제가 쓰여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반대로 이들 그 240여 년의 목간이 거의 동시기에 기능한 것, 그 만들어 제작돼서 그 활용됐거나 혹은 구태여 그 기년이나 그 시점을 쓰지 않아도 서로 간의 그 공지의 기간, 일정한 기간 이었다. 이건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없었다. 1년의 그 기간 안에서 그 수송 주고받는 것이 행해졌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전형적인 목간의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래서 상단부가 있고 주로 하단부에 이렇게 홈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언제라는 것은 거의 없고 어디에 누가 무엇을 얼마 이런 것이 대부분 내용이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목간 가운데 그 어디에서라는 것이 기재할 요소들이 상당히 길 경우에는 그것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행정구역에서 상당히 그 상위 행정구역은 앞에 표시를 하는데 하위 행정구역은 뒤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도치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간문성의 본파 대촌에 여기까지가 어디에 이렇게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 하는 경우는 모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 보리가 밑으로 오게 되는데 도치법을 써서 행정구역 어디에 가운데에 그 상위구역을 위에다 놓고 하위 행정구역을 아래쪽으로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그 무엇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디에 무엇을 어디에 누가 이런 식의 도치법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전체 목간 가운데 많지는 않고 한 10% 이내가 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경향이 무슨 성이 나오거나 성 아래에 행정구역명이 그 2중, 3중으로 긴 경우에 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법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주고받는 이들 가운데 그 받는 이가 체크할 때 이 목간하고 목간에 붙어 있는 곡물이랄지 물자를 수령하고서 체크할 때 막 기재를 해야 되는데 분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문성 쪽에서 오는 그 간문성 지역에 여러 곳에서 오는 물자들이 있을 텐데 일단 간문성 것만 한 군데 모으고 다시 그 1차로 그 분류한 뒤에 간문성 안에서 다시 2차 지역, 하부 지역을 그 재분류할 때 쓰이는 데는 이러한 서법이 되게 그 기능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리볼로 시작되는 목간인데요. 이 목간은 상당히 대형입니다. 그런데 이 목간의 특징은 지금 한 줄로 전부 쓰여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하부 첫 단의 그 상부 지명을 쓴 이후에는 그 두 줄로 나뉘어 가지고 하부 지명하고 사람을 그 쓰는 것이 이 목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다른 목간에 비해서 월등히 외형적으로 큰 것이 이 목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차에 거친 그 전체 발굴 가운데에 목간의 그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면에만 글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앞면에서 뒷면으로 글자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만 있는 것들이 161점, 그리고 뒷면까지 글자가 이어지는 것이 81점. 이것이 이제 꼬리표 목간, 하찰 목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점이 그 문서 목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245점이 되겠는데요. 압도적으로 꼬리표 목간이 많은 것이죠. 꼬리표 목간 가운데서도 지금 구멍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구멍이 아니고 V자 홈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묶었던 당시의 노끈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서 출토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상태가 노끈으로 이 사이를 묶어서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결박한 뒤에 여기에 부착된 물자, 예를 들면 쌀가만이랄지 피가만이랄지 철이랄지 이런 거에 결박되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팔 때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그 목간에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V자 홈을 넣는데 그치지 않고 이쪽 면을 좀 가공을 해서 그 끈이 이 안에 삽입되기 쉽게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그 목간이 두꺼울 경우에 좀 가끔 보입니다. 그리고
먹간이 얇을 경우에는 이쪽을 가공하지 않고 끝쪽만 이와 같이 그 V자를 넣어서 잘 그 끈이 고착될 수 있게 이런 복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V자 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뭉툭한 경우도 있고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가공한 경우도 있고 좀 길게 이쪽에 그 V자 홈을 판 아래쪽을 아주 길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간의 반대쪽 위쪽의 모습은 이렇게 그 일자형도 있고 약간 그 라운딩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끝 모를 주고 평면은 그냥 그대로 놨던 경우도 있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준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안의 내용은 설명드렸다시피 누가 무엇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는 이게 아마 어디에가 될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디에 누가 무엇을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누가 그리고 여기서는 그 무엇을이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P1 해서 그 일석이랄지 이 수량 단위를 생략했는데요. 한섬이라는 그 수량을 생략해도 상호간에 인지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량을 쓰질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그 물자, 곡물만 쓰고 곡물의 수량 자체를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 수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P의 경우에는 한 섬으로서 수송되는 그 수량이 공지가 돼 있고 정해져 있어서 쓰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아예 그 곡물하고 수량을 쓰지 않았는데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아마도 P 한 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출토된 목간의 양태는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홈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량적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 이게 대부분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가끔 구멍으로서 홈을 대신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지명은 대체적으로 구리벌하고 고타하고 관문성, 급벌성 등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량이 상당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구리벌이 쓰여진 목간, 하찰 목간이 되겠고 꼬리표 목간이 되겠고 여기 고타, 지금의 안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관문, 지금의 그 김천 계령이 되겠고요. 급벌 이쪽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되겠는데 이 구리벌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지명 비정이 경상북도 북부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이 아니고 함안 근처로도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보내진 지역에 따라서 어디에라는 부분에 따라서 패턴들이 약간씩 다른 양상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라는 기지 안에서 누구 할 때에 누구의 관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함안 성산산성 목간인데요. 신라의 관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경희하고 외의가 있었죠. 그래서 경희는 그 왕경에 그 조지한 사람들 왕경이죠. 에게는 17관등이 설치가 돼 있었고 왕경 이외의 지역은 위계제를 따로 두어서 11관등을 시행을 했는데 이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는 대부분 외위 즉 그 왕경이 아닌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벌이랄지 일척이랄지 아척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간급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장이 돼서 약간에서부터 간까지 7개 그 관등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래서부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상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방의 관등이 보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관등이 보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것도 대체적으로 562년에 만들어진 거다, 561년에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견해가 있고, 소수설이지만 532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근래에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는데 592년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하던 간에 6세기가 되겠는데요. 6세기에 일반적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등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급벌척, 거벌척이라는 건데요. 이 목관에서 이것은 아마도 나중에 고착되게 된 11등의 관등에 포괄되지 않은 그 아래쪽에 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등도 보이고 있어서 전형적으로 신라의 관등제가 확립, 고착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디에서의 지명을 우리가 비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문성에서 온 목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문성은 오늘날의 김천시 계령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중류 지역에서 서쪽으로 빠지는 교통의 요지가 되죠. 하는 곳에 목관들이 8점 출토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문성 안에서도 세분이 돼서 대촌, 관문성의 대촌컷, 관문성의 단리촌. 지금 이것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한데 적어도 세 군데에서 이 목관들이 제작, 발송된 것, 곡물, 물자와 함께 발송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급벌성이 있는데요. 급벌성은 오늘날의 영주 순흥면으로 비정이 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낙동강 상류 쪽에 구석 지역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9점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벌 목관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통상의 성산산성 목관보다는 좀 큰 유형의 목관들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의성군으로 이렇게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성군이 아니고 함안 성산산성의 주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무려 약 20점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구리벌의 습동천, 그다음에 구리벌의 동곡천, 구리벌의 성삼사천에서 적어도 4군데에서 제작 발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리벌은 경우에 따라서는 충북 옥천으로 비정되기도 해요. 옥천하게 되면 이쪽이 되게 됐죠. 그래서 충청북도 남쪽이 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김천 쪽에서 옥천 쪽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있죠. 그래서 옥천이라고 한다면 그쪽 루트를 통해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낙동강에 이르러서 낙동강에서 운송되게 된 이런 루트를 상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벌이라는 목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경북 의선 인근 단촌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네 점이 출토되고 있는데요. 구벌 자체에서 제작된 목관이 있는가 하면 구벌 예하에 간호진촌에서 제작된 목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벌 안에서도 적어도 2곳에서 제작 물건이 발송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벌이랄지 구벌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은데 음을 따와서 표기를 했다고 하면 이 구리벌이나 원덕구자의 구리벌이나
사람인변의 그 9글자의 구리벌이 같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구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고타에서 보내진 것이 있는데요. 고타는 안동에 비정이 됩니다. 역시 고타 안에서도 그 이골리촌, 신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골리촌이나 이 일골리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음차였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을 이름이 있고 그것을 한자의 음을 가지고 표기한 건데요. 이 음가하고 이 음가하고 같은 음가입니다. 두 가지 이 표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지명에 대한 문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는 음가에 따라서 지명을 행정구역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타 같은 경우도 옛 그 언덕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고라는 글자의 고라는 음하고 타의 음을 따서 고타라는 원래 지명의 명칭을 이 한자를 빌어서 쓴 거에 불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지명 비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나오는 비정되는 것들이 전부 경상북도 북부에 그 밀집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역시 그 경상북도 지역의 어딘가에서 보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문천 같은 경우는 이게 단양 적성비에도 나오는데요. 경북 의성군 금성면으로 우리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추문천 안에서도 그 비시하촌이랄지 모지촌이랄지 3개촌 이상으로 그 분류가 되고 있어서 추문천에서도 송구하는 단위는 4곳 이상이었다 하는 것을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벌이 나오는데 수벌은 사벌에서 상주로 저희가 비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매곡촌이 나오는데 매곡촌은 그 안동 도산면, 안동 속에서 그 동북쪽으로 상당히 구석이 되는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전부 그 낙동강에 실제 답사를 해보면 낙동강의 지류의 연변에 그 차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는 상당히 그 육로로 갈 때는 그 구석에 구석이 되지만 이 수로 강물을 지류를 생각해 보면 이 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벌지라지 급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류돼서 이쪽으로 해서 낙동강을 타고 물류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역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상당히 오지이지만 수로를 통해서는 물류의 그 이동 운송이 어렵지 않았다, 용이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되는 지명의 위치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벌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소남해성이랄지 상록촌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 지명 비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은데 그 가운데 비사벌은 창녕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지명 비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놓고 보면 하만 성산선성 하찰목강 가운데 대부분의 지명은 낙동강의 중상류에 분포를 하게 되고 일부 지명만 낙동강 하류 인근의 지명 비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당시 신라의 행정구역으로 보게 되면 당시라는 것은 6세기인데요. 6세기 신라 행정구역은 상주와 하주가 크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하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분포를 하고 일부가 대체적으로는 상주에 분포를 하게 되고 일부가
하주에 있었다.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찰목간의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중상류와 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하류까지 이런 분포를 보이게 되고, 그것은 당시 행정구역으로서 상주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낙동강 수운을 통해서 무엇을 운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245점 가운데 물품명이 확인되는 것은 114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의 84%를 차지하는 96점이 피였습니다. 피라는 것은 곡물인데요. 상당히 상급 곡물은 아니고 하급의 곡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18점이 보리하고 쌀하고 술이 있습니다. 술은 한 케이스고 쌀은 케이스가 많지 않고 보리가 조금 약간을 차지하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서 대부분은 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쌀의 경우는 이런 율미 이런 경우에 나온달지, 그 다음에 그냥 미거나 무슨 미라거나 해서 쌀의 경우도 그냥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쌀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쌀, 예를 들면 좁쌀이랄지 이런 경우에서 쌀과는 약간 등급이 다른 이런 품목도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요. 상당히 퍼센테이지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소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등급으로 보게 되면 쌀이 가장 고급이고, 그 다음에 보리가 그 다음이고, 피가 그 다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쌀은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일반인들이 식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쌀 이외의 곡물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보리랄지 이 피랄지 이런 것이 당시에 주식이 아니었을까, 이 당시에 현장에서 먹는 하는 추정을 이 목간의 물품명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고급 음식이어서 신분이 높은 사람, 왕실이랄지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사랄지 행사 때, 특별할 때 사용했던 것 같고요. 혹은 쌀이라는 자체가 환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는 통일신라 때까지 화폐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화폐의 대용품으로서 쌀이 사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을까 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성산전성 목간이 알려주는 정보는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목간들이 245점 가운데 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거의 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목간들이 몇 점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양촌, 지금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거기가 문시지라는 사람이 무슨 물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생략이 돼 있고, 이쪽에 다른 목간에서는 피라고 물품명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런 목간이 동시에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의 꼬리표를 더블로 두 개 만들어서 붙였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피 한 섬에 가마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꼬리표 목간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예를 들어서 중간 체크 포인트에서 혹은 최종 체크 포인트, 예를 들면 성산전성이 유력하죠. 거기서 띄어서 통계내는데, 감검하는데, 체크하는데 활용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 목간인데요.
왕사의 뭐 오다, 조다. 근데 이거 어떤 적인지 현재 모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하만 성산선성 근처일 수도 있는데요. 그 오다촌 뭐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이벌지라는 그 사람이 보낸 건데요. 이쪽에는 둘 다 무엇을 보냈는지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유형의 것으로 곡물을 우리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았던 것이 84%로 피었었기 때문에 안 썼던 것은 쓰지 않았고 생략해서 서로 간에 공지가 됐던 것은 아마 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양촌 목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용도로 두 개를 제작해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동문 목간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 목간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몇 사례가 있습니다. 10사례가 넘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하찰 목간의 용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꼬리표로서 활용이 되고 이 꼬리표는 꼬리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정하는 쪽에서 체크하는 자료로서 물표로서 활용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간의 재질이 되겠습니다.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인데 비교적 성산산성의 경우는 그 목간 가운데 나중에 발견된 것이어서 또 나중에 그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데이터가 충실합니다. 그래서 전부 목재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90%니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버드나무, 밤나무, 전나무 등등인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알려진 그 식생은 소나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소나무는 고급 목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알려졌다시피 뭡니까 관제를 사용한다든지 건축에 쓴다든지 뭐 이런 고급 목재는 아니고 하급 목재인데 목간에는 그런 것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재를 채취할 때에 주변에서 그냥 손쉽게 목재를 획득해가지고 그것을 살짝 가공해가지고 활용했다. 값싼 재료를 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향은 목간뿐만 아니고 하만 성산선성에서 출토되는 목기들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소나무류의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하찰 목간을 제작할 때에 가성비가 좋은 방법을 고안했다. 그래서 손쉽게 구해서 손쉽게 사용하는 값싼 그 재료, 그다음에 그 시간도 그렇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나무로 만든 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계령꽃에서 제작된 것도 그렇고 옥천이나 의성꽃도 마찬가지고 안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창녕꽃, 상주, 의성 그러니까 폭넓게 전 지역에서 각각의 그 제작지의 담당자들이 소나무를 애용했다 이런 동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나무나 밤나무 등인데 버드나무인데 이것은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해 보건데 반드시 소나무가 아닌 밤나무를 의식해서 썼다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이것을 제작할 때에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나무여서 사용했을 공산이 크지 않는가. 특정한 목재 재질을 의식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구리벌 목간은 상당히 크기가 큰데요.
29cm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두 가지 유형의 것이 있는데 지금 이런 유형의 것에서는 큰 지명을 되게 크게 쓰고 작은 지명하고 사람 이름은 두 줄로 나누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은데도 그 글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추정컨대 대체적으로는 그 목간의 크기하고 거기에 그 붙어 있었던 물건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목간이 크다는 것은 거기에 부착된 그 물품의 그 부피도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구리벌 목간은 컸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목간들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길이가 20cm 정도, 너비는 2cm 정도 이렇게 한 그 전체적인 경향을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인데 이게 2cm 정도니까 줄잡아 1cm 이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쓸 때는 상당히 그 가는 붓으로 썼던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 상정해 보면 그 낙동강 중상류에서 물건과 함께 그 빗바람 맞아가면서 그 운송이 됐을 텐데 온전하게 그 도착지까지 먹이 지어지지 않으려면 이 먹 자체도 상당히 그 끈기가 있는 먹을 제작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흘러내리거나 그 변하지 않고 예를 들면 먹에다가 악효랄지 이런 걸 섞어서 쉽사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궁리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먹에 대한 그 분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없지만 그런 궁리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이에 그냥 쓰지 않고 공간을 뒀어요. 공간을 두고 격식을 뒀다는 것은 이 자체가 그 문서 양식 이게 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재질은 값싼 것을 썼지만은 서식은 정해져 있어서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 가지고 각 지역에 물건을 보낼 때 물건을 보내는 관리가 글을 썼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거는 그 두 줄로 나눠 쓰지 않고 한 줄로 쓴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쓰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구리벌의 어느 촌에 누구인데 누구를 여기다 쓰기도 하고 여기다 쓰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런 패턴이나 거의 모습은 비슷하고 아래쪽 크게 작성하고 아래쪽을 남기는 것은 같은 패턴이어서 그다음에 요것은 그거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작은데 위쪽에 구리벌이라는 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아래 패턴으로 봐서 거의 구리벌의 목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되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아까 그거보다는 좀 글자가 목간의 크기가 작고 글자를 끝까지 썼는데 그걸 보면은 아마도 부착된 물건은 앞에 이거보다는 좀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리벌 목간이 되겠습니다만 위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아래쪽에 패턴으로 봐가지고 이것도 구리벌 목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확실히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지명이 될 테고 요것은 지자로 끝나니까 무적지에서 사람 이름인 게 확실하고요. 요것은 사람의 속성이 될 텐데요. 이런 패턴으로 봐서 역시 그 서식에 입각해서 하찰 꼬리표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게 그 구리벌 목간이었고 고타 목간이 되겠는데 그래서 고타는 안동 쪽이 되겠고 거기 이골리촌의 그 아무개 인데 그 물품이 그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뒷면에 피를 보냈다 이런 식의 것이고 구멍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역시 고타가 되겠습니다. 이건 고타가 아니고 이진지인데 이진지는 지명비정의 이론이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경상북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품명은 뒤쪽에 아예 여유 있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에 그 피 한 섬에 가마니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물품을 확인하고 어디서 보낸 것을 받는 수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데 막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묶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위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보고서 체크하는데 감검하는데 조금 효율적이었을 수 있겠다. 위쪽에 홈이 있는 것보다 막 그런 감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고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글씨 보시면은 상당히 흘겨 써가지고 이게 당시에 쓰는 사람하고 그 읽는 사람이 서로 있었을 텐데 그래서 쓰는 사람은 그 보낸 지역의 그 관리였을 테고 관리가 이제 그 보내는 물품하고 보내는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썼을 테고 이것이 그 수송된 뒤에 그 최종 종착역 이 모든 목간들은 그 하만 성산산성 주변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이곳에 그 여러 날의 여정을 거쳐서 도착한 뒤에 도착한 곳에서 그 관리가 물품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를 체크를 하고 물품을 분리해서 수령한 뒤에 목간만 따로 모아가지고 장부를 작성했겠죠. 그래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런 것 장부가 작성이 돼서 송부처에서 도착지까지 제대로 물품과 수량이 그다음에 그 납부자가 성실히 납부했는지가 체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내는 곳에 각각의 그리고 받는 곳에서 이 관리 문자를 하는 관리가 말단 관리가 상주하면서 업무를 봤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겠죠. 이것은 추문천에서 온 것이고요. 이건 급보성에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깨져가지고 누가 어디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는데 무엇을 부분만 남아있는 꼬리표 목간이 있어요. 그래서 철인데 지금까지 보셨던 그 곡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곡물하고는 달리 철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16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량은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 같은 경우는 막 근이랄지 이런 걸로 그 카운팅을 하니까 수량사는 쓰지 않았지만 막 그런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곡물뿐만 아니고 철도 송부하는 물품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위쪽이 깨져서 어디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없지만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도 충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충주는 지금 보셨던 이 물품들이 곡물을 비롯한 물품들이 보내진 적은 전부 낙동강 중상류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을 넘어서 그 산맥 건너 쪽에 있는 것이 충주인데요. 이 얘기가 맞다면 그 신라의 당시의 그 관리 영역, 지배 영역은 300 넘어 충주까지 이루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간 중에는 그 지명이 철산이라는 지명이 있는 목간도 있어요. 철산에서 그 보리 15 대를 보냈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철산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것도 역시 그 충주에 어딘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충주에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물로 지정된 철불이 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그 충주의 3대 철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운함, 단호사, 대원사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양식으로 봐서 신라말 고려초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충주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산지하고 철기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3대 철산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그 충주가 철로 유명했을까인데 여러분 칠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석에 나오는 칠지도 그리고
일본의 지금 신사에 남아 있는 그 칠지도가 일본석에 의하면은 그 공나철산이라는 곳에서 생산됐다, 그 철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도 그 공나철산을 그 충북 지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주가 그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그 철장이랄지, 그 다음에 그 철불이랄지, 철산이랄지 이런 것들로 봐서 충주가 상당히 철과 관련된 중요한 곳인데요. 위치적으로 볼 때 이쪽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비정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 근데 그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악산이 있고 고개를 넘어가죠. 주풍령하고 뭐 이런 것들 넘어가서 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한강이 이렇게 가요. 남한강이. 그래서 강을 타고서는 그 거슬러 내려가게 되면 그 서해안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이 충주가 되겠는데, 여러분 유명한 그 충주 고구려비도 이쪽에 있는 것이어서 삼국시대 때 이곳은 삼국이 격전지였으면서 전략상의 요지였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철이라는 그 중요한 그 소재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통의 여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신라 쪽에서 이쪽을 차지하게 되면 한강을 전부 통할 수 있는 그 전진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고구려 쪽에서 이쪽을 차지하게 되면 바로 거기만 넘으면 낙동강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신라의 북부 지역을 경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아마 그 신라하고 고구려 간에 각축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문경 봉암사의 그 지증대사비라는 것인데요. 신라 말에 제작이 됐습니다. 하고 한데 여기에는 그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대사의 생애랄지 사찰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그 철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사실이 특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문경 주인공인 봉암대사는 원래 이 문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충주에 있던 사람이에요. 충주에서 그 기반을 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충주의 심충이라는 사람이 이 심충입니다. 심충이라는 사람이 그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증대사한테 내가 이 문경에 아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를 전부 지어 드릴 테니까 거기도 좀 한번 주석해 주세요. 해서 이 지증대사가 고민하다가 이쪽도 주석하게 돼요.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지증대사는 여기가 그 본거지가 아니고 이 남쪽에 충주 쪽에 자기 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의 절을 동시에 경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심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충주 지역의 그 철장입니다. 그래서 철산을 철광을 관장하는 그 부호였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그 철을 가지고 불상을 만드는 게 그 신라 말에 상당히 유행이었었는데요. 아마도 이 심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생산한 철에 대한 그 소비, 소화, 이런 것도 생각했었을 것이고, 절을 만들게 되면 철불을 만들어야 됐을 테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찰을 후원함으로써 사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에 대한 경제 활동, 이런 것까지 사업이죠, 일종의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봉암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충주가 아까 보신 충주가 여기고, 산맥을 바로 넘어오는 산 안에 상당히 그 외진 곳에 있는데,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그 양쪽 길을 전부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영주 쪽으로 내려오는 길하고 문경으로 해서 상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보은에서 김천으로 내려가는 두 갈래 길을 전부 장악할 수 있는 중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비의 내용에 이 절을 짓기 전에 이 지역에는 도적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절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목 중에 하나가 도적들을 전부 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절을 지은 뒤에 그 도적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게 되면은 새로운 북쪽의 그 낙동강, 남쪽의 낙동강, 그리고 북쪽의 한강하고 이어지는 교통의 그 수계를 연결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물자들 이동이 있었겠죠. 당시에도. 그런데 그것을 그 중간에서 가로채는 도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탈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일종의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집단을 대신하는 역할로서 이제 심충이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그 세력을 후원하게 됐다. 아마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문경 봉암사 지역은 주변의 교통 요지를 장악해서 통제할 수 있는 요소였다. 그리고 그것의 매개는 철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온 목간의 그 철과 관련된 지역을 이쪽으로 비정할 수 있다. 다음에는 그 피는 그 도대체 그 어디다 쓰였을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먹는 사료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고려시대적인 관점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 식량 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고려사를 보게 되면은 사찰, 그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먹이로서 이게 활용된 흔적이 있는데 이 당시 다시 말씀드려서 그 6세기 당시에는 사람의 그 식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부러 말먹이를 인건비, 수송비를 들어가면서 그 먼 데서 수송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는 낙동강의 물류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남산 신성비라는 것입니다. 남산이라는 것은 경주의 남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주는 신라의 왕도죠. 그래서 이게 디귿자로 그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상 동해안으로 흘러가는 강이 이렇게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동해안으로 흘러가는 그 서천이 이렇게 있고, 이게 따라가게 되면 그 동해안에 이어지게 됩니다. 포항 쪽으로. 그리고 북천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쪽은 늘상 범람하는 지역인데, 그다음에 남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경은 주로 그 이 세계천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왕경이 여기 있죠, 월성이라는 게. 그런데 그 뒤쪽에 그 남산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산이 위치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591년에 진평왕됐던데요. 산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 신성이라고 해서 성을 쌓게 되는데, 삼국사기에는 그 성을 쌓았다 이런 한 줄 기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 비들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의 내용을 보니까 비가 10개가 발견됐는데 591년에 전국 각지에 그 지역민들을 징발해서 남산의 신성을 약 그 300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대략 10m 정도입니다. 그 폭이 10m마다 일개 촌이 책임을 지고 쌓게 했던 것을 이 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 지금 발견된 것은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 할당된 폭을 계산해 보니까 300개 내지는 330개의 그 비석이 있었을 거다. 그다음에 300개 내지는 330개의 구간으로 잘라가지고 이 노역을 축성 사업을 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두 가지 보신 자료, 남산 신성비와 성산산성 목간에서 등장하는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당대 신라의 상주와 하주 지역에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이 되게 되는데요. 남산 신성비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서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위쪽은 전부 공통으로 신해년 2월 26일에 신성을 만드는데 3년 내에 파괴가 되면 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 AS 하자 보증 자기 맹서 실명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는 공사를 담당한 그 구간의 공사를 담당한 지역의 관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파견된 관리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올라와서 직접 축성공사에 그 종사한 관리들이 그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군, 그다음에 그 기술자, 그다음에 행정행위가 수반돼야 되니까 행정관료, 그리고 성 쌓는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그 성 쌓는데 돌이 가장 중심이 되니까요. 그래서 돌을 다루는 치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격되는 것으로서는 그 면석, 그다음에 소석, 또 혹자에 따라서는 뭐 비석, 클 비자인데요. 또 흉석, 가슴 흉자 이렇게 판독되기도 하는데요. 그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적어도 판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4개 종류의 돌을 그 치석해서 성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의 돌을 전문적으로 그 치석하는 분업이 이루어졌고 그 담당자, 책임자들이 있었던 것을 이 그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그 세부적인 담당자까지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아차해촌, 아다해촌인데 이것은 충북 옥천 쪽으로 우리가 비정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 우리가 그 지명 비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외에 칠토현으로 지명 비정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 지역의 양 자료 성산산성 목간하고 591년에 죽성된 남산 신성비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상주와 하주에 비견되게 되는데 먼저 상주를 보시겠습니다. 상주는 525년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 군주를 파견 임명함으로써 시작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제도의 시작은 군사시설로부터 시작됐다. 군대 파견에서 시작됐다. 군 책임자 파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 이 상주 전체의 이 취소가 계속 같은 곳이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557년에 이 상주에서 간문, 다시 말씀드려서 계령면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614년에서는 일선, 지금 구미죠. 구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소라는 것은 그 시기의 시대에 따라, 그 다음에 사정에 따라서 그 이동이 되게 되는데 아마도 525년 초설 당시에 때는 낙동강의 그 장악이 상당히 중요한 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중요한 지역에 주치를 두었고 또 상주라는 거는 그 어디입니까? 축풍령하고 이쪽 사이에 그 요충지여 가지고 상당히 그 중원 쪽을 의식한 것이죠. 그 다음에 557년 30년 뒤에 옮겨지는 그 계령 같은 경우는 이 옥천 쪽을 의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 무렵에 관산성 전투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그쪽 지역이 그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아마도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주체 이동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낙동강하고 강하고 교통로 그 다음에 그 군사로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상주는 처음에 신라는 이렇게 상주하고 하주로 출발이 됐지만 나중에 영토가 그 확장되면서 구주가 되게 되는데요. 구주로 확대된 이후에도 상주는 여전히 남아가지고 신라의 그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그 하주가 되겠습니다. 하주는 지금 정확한 범주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비정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낙동강하고 낙동강 하류하고 남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한 그 근방 지역인 것 같다. 혹은 넓게 보게 되면 그 금호강의 남부
정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하주가 처음 설치되는 거는 하주가 처음 그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555년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525년에 상주가 설치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것보다는 이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료로서는 555년에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존중하게 되면은 상주가 먼저 설치되고 하주는 상당히 뒤에 설치되게 되는 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 이유는 아마도 하주에는 가야 세력이 있기 때문에 창녕이랄지 요건 강 건너 대가야랄지 남쪽에 아라가야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출이 좀 더디었다. 555년에 돼서야 비로소 이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역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561년에는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그 창녕리가 건립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비자벌 군주라는 것하고 하주 행사대 등이라는 그 직명이 나와요. 그래서 비자벌이라는 것은 비사벌에서 말이 창녕이 되는 거고 하주라는 것은 상주 하주 할 때가 하주의 개념이어가지고 적어도 561년에는 하주라는 개념이 신라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주의 주치 역시 상주와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65년에는 대하주, 지금의 합천이죠. 합천으로 비사벌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뒤인 642년에는 암양, 다시 말해서 경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주치가 있는 이 지역이 이렇게, 이 지역이 하주의 범주다 이렇게 상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주는 이후에 상주처럼 계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구주 지역에서는 오른쪽은 양주, 왼쪽은 강주 이렇게 돼서 구주의 개념에서 보면 강주의 일부하고 양주의 일부가 하주였던 걸로 이렇게 6세기 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주와 하주는 6세기 때의 신라 지방행정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보셨다시피 낙동강을 기간으로 한 행정구역이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낙동강 가장 상류가 되겠습니다만 소백산맥이 지나가고요. 문경세제가 이렇게 있죠. 낙동강 가장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창 쪽에서 동쪽으로 지류가 있고 또 예천 쪽으로 그리고 안동 쪽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오지지만 당시에는 강으로 연결된 교통의 요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통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발달하게 되니까 이쪽이 각각 당시에 지역 거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목간이 그런 것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중류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선산 쪽으로 들어가는 지류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주 쪽에서 의성 쪽으로 들어가는 지류도 발달돼 있습니다. 곳곳에 그 정맥처럼 피해 동맥처럼 교통망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남쪽 보시겠습니다. 남쪽은 이제 구미 쪽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 이쪽이 경주고 이쪽이 대구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금호강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커다란 하나의 그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낙동강에서 왕경 경주를 이어지는 주요 그 수로로 여겨져요. 그래서 달구벌 대구가 있고 그리고 경산 암양국이 있고 가장 끝에 이쪽에 영천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수로가 종료가 되고 육로를 통해서 그 경주로 들어가는 고개만 넣으면 영천을 통해서 건천을 통해서 경주로 들어가는 이런 교통로였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는 그렇게 사람이나 그 물건이나 이렇게 운송이 되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남쪽이 되게 되는데요. 남쪽 하류가 되게 되는데 하류는 또 다시 건너편에 고령이 위치를 하고 이쪽에는 막
신라 세력이 위치를 할 텐데, 바로 그 남쪽에는 그 어디입니까? 그 남강이 위치를 해서 내륙 그 끝까지 연결이 되죠. 이쪽 주변에는 막 가야 세력들이 그 위치를 했었던 거고, 낙동강 동안이지만 막 가야의 유력석이라고 볼 수 있는 창녕의 비자벌이 위치했던 거죠. 그래서 하주가 그 늦게 설치되는 것은 아마 이러한 그 세력 관계, 가야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남쪽이 되겠습니다만 하만은 바로 그 남강의 하류의 하만천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낙동강 상류의 각각의 지역에서 물자들이 지류를 타고 낙동강 본류에 그 합류된 이후에 낙동강 중류까지 내려온 후 남강에서 어디입니까? 남강에서 낙동강 하류에서 남강을 타고 다시 남강을 탄 거죠. 남강 여기까지 내려서 남강을 타고 들어와서 그 하만 쪽에서는 하만천을 타고 성산선서까지 그 운송됐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모식도로 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그 남해 바다가 있는데 낙동강이라는 그 근간 본류가 있고 각각을 이어주는 여러 개의 그 지류들이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그 물류 그다음에 사람의 운송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왕경이 있고 근간이 되는 상주와 하주가 강을 중심으로 행정국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낙동강은 당시 신라 경영하고 지배의 중요한 동맥이었다, 근간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물의 그 흐름이고 왕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물류가 이렇게 그 왕경으로 집적이 되게 되는 거죠. 모아져서 왕경으로. 이것은 반대 방향은 왕경이 명령을 내릴 때나 그 지방관을 파견할 때 도사 같은 할 때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명령이나 문서를 보낼 때, 관리를 파견할 때, 그 다음에 그 세금 같은 것을 걷어가지고 왕경으로 보낼 때는 반대 방향에서 신라 경영의 중요한 근간이었다 낙동강이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 물건의 수송뿐만 아니고 사람의 수송에 대해서 약간 조금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산산성 목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목간에는 다음과 같은 그 사각형의 막대 목간이 있어요. 근데 내면 중에 이 두 면에만 글자가 아랫부분에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정이 몇? 정이 22죠. 이기라는 건 또 이런 건데요. 플러스 이런 거죠. 또 정이 넷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촌이라는 말로 끝이 나요. 그래서 아마 모든 그 인력 동원이나 물자 동원의 기본 단위는 촌이었기 때문에 어떤 촌, 특정된 촌은 아닌데 촌 단위에서 그 정이라는 것이 그 15세에서 55세 사이에 그 모든 역의 중심이 되는 그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이 22이었고 둘이었고 거기에 4시 플러스 됐다. 전부 26이 되는 거죠. 이런 자료가 하나 있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왼쪽 요면입니다. 요면에는 또 정이 이것은 그 둘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이 둘이고 이건 이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플러스 정이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1은 13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촌입니다. 그래서 모종의 촌에서 그 인력, 세금의 여격의 근간이 되는 군역도 마찬가지고 정의 동원과 그 카운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 목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간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그 나란히 해놓게 되면 옆으로 덧셈하는 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더하게 되는 합계, 1차로 동원된 정의 합계, 2차로 동원된 정의 합계, 촌별에 동원된 정의 합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성산산성 목간, 하찰 목간에서 보게 된 그 물자들의 그 이송뿐만 아니고 사람의 이동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목간인데요. 네 면에 그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 면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뒷면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5월에 비사벌성에 고시차 아척하고 이탁내하지 급벌척이 함께 만들었다. 무엇을? 술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조한 술의 용량을 써놨어요. 그래서 4말짜리에 항아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목간이 이게 뭡니까? 그 꼬리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4말의 술이 들어가 있는 담긴 항아리에 붙어 있었던 꼬리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이 이름이 그 전홍주고 4말이고 그 다음에 그거 누가 주조했느냐 양조했느냐 하면 비사벌성의 두 사람이 같이 만든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관등이 나옵니다. 관등이 사람 이름하고 관등이. 아척은 보시다시피 신라 외의의 가장 아래 11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급벌척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척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관등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하위에 비사벌을 하게 되면 그 창녕인데요. 창녕에 거주하고 있는 관리가 지방관이 함께 만든 술이다. 근데 그 술이 지금 함안 성산선성에서 발견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은 창녕에서 주조가 돼가지고 이 어디입니까? 함안에 보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5월이라고 돼 있는데 5월이 그 주조한 시기인지 아니면 도착한 시기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술이라는 게 그 상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그 뭡니까 그 방부제를 탄 막걸리 같은 경우 현행 막걸리는 일주 이상을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방부제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더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자마자 바로 보내야 이게 그 상하지 않고 소비가 될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5월이라는 것은 그 만든 시기하고 이것을 소비한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5월의 어느 시기인가 이거를 만들고 바로 직송이 되게 됐을 것을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술을 그 누가 소비했을까인데 그 여러 가지 상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사벌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기만 하고 소비한 것은 함안 성산선성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비사벌 사람들이 아니고 일 가능성이 있고 혹은 비사벌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인솔했었던 자기네 사람들이 먹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술은 어떤 때 쓰이는 거 아니 고려시대 자료이긴 하지만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그 중수기 등 3종의 문서를 보게 되면 노동력이 수반되는 곳에 항상 그 막걸리하고 술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신 철 같은 경우도 이 중수기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석가탑이 하고 절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붕괴가 된 뒤에 십수년 뒤에 다시 중수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사람 인력뿐만 아니고 사람 인력을 공사하는 사이에 먹어야 될 식료가 필요하게 되고 근데 식료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술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돌도 필요하고 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수기에서 중수 사업에 소용되었던 물자하고 이 성산선성 목간에서 보이는 물자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이 인원이나 물자가 동원됐는지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요컨대 축성이랄지 하는 공사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술이 동원됐다는 얘기는 인원이 동원됐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산 신성비에 인원이 동원됐듯이 성산선성에 축성되는 경우에도 동네 인원뿐만 아니고 주변의 인원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비사벌성의 이 술뿐만 아니고 비사벌성의 예하의 인원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 가설이 성립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이런 목간이 있어요. 이게 목간이 재미난 건데 앞뒷면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그 송부된 목간의 물품은 온전히 그 도착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간을 보게 되면 중간에 그 도적을 맞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이 목간은 뭐냐면 앞면에는 조관촌이라는 그 촌명이 있어요. 근데 뒷면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짐은 돈영, 사람의 이름입니다. 돈영의 짐이었었는데 중간에 도둑을 맞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목간에는 원래 붙었어야 될 그 곡식이나 물건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그 조관촌에 돈영이 보낸 물건 얼마라는 내용이 써져 있었을 텐데 도착했을 때는 그 물건이 온데간데 없어서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 물건은 그 숫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 맞았다 하는 내용을 감감하는 사람이 다시 쓴 이런 내용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모든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 물자들이 이 하만으로 보내어지게 됐는데 온전히 그 도착되지 않고 중간에 사고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하물 이런 케이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문서목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서목간은 내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우리가 판독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3월에 진내멸천의 촌주가 그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문서입니다. 근데 보고하는 내용이 보고하는 그 상대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냐면 대성에 계신 미즈기 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의 주체는 그 촌주고 보고의 상대는 대사입니다. 대사는 뭐 아까 그 관등표에서 보셨다시피 그 중앙 관등입니다. 대성이라는 것은 큰 성인데 아마도 하만 성선선성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시에는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그냥 큰 성, 가장 중립이 된 성 이렇게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만 선성선성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높은 그 중앙에서 파견된 관등 소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앞서 60일을 대신하는 법이 미숙해가지고 이모라 급벌척이 보고를 나한테 했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는 거 아니? 법을 30으로 대신하였다고 아래고 30일치를 먹고 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모라 급벌척이라는 사람이 진내멸천 촌주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문서에서 진내멸천주가 미즈기 대사에게 보고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서 내용에서 보고하는 내용의 근거로서 다른 이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두는 것은 중국 목간에서 문서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문서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모라 급벌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모라는 조금 전에 보신 이탕내하 그 술을 만든 3월에 술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모라 급벌척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탕나해직 거벌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이탕나해직 거벌척의 활동 시기는 정월이고 지금 보시는 이모라 급벌척의 활동 시기는 3월이에요. 그래서 그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다음에 관등도 똑같아요. 그다음 이름도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모라 할 때 그 털모자는 그 훈독으로 읽으면 털이 됩니다. 그래서 털하고 탁하고 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모라하고 이탕나해하지는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다음에 이모라는 이털나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모라 급벌척의 그 뭡니까 고향 소재지 원래 거주지는 비사벌 창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창녕에 있는 어떤 촌주가 자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성산선성에 와가지고 원래는 60일 동안 하게 되는 노역을 60일 동안 하지 않고 30일 동안만 하게 되고 거기에 그 급부가 되게 되는 식량도 역시 30일치만 먹고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하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동원돼서 그 노역에 종사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달, 60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기 달성하게 되면 30일 만에도 달성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식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관에서 급부한 것이 되고 그 얼마치를 먹게 됐다는 것이 보고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이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에 벌어진 거냐? 성산선성의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물건도 물자도 오고 사람도 오게 되는 것이 언제냐 하게 되면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기전이 나와 있는 단 하나의 목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목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자년의 설파대촌의 파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온 모종의 그 물자가 붙어 있었던 꼬리표가 되는 거죠. 여기는 판독에 막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함이 있는데 임자년이라는 판독은 막 부동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환산해 보게 되면 그 592년이에요. 물론 532년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592년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보신 남산시성비가 591년이었잖아요. 그거하고 불과 1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양자의 자료, 다시 말씀드려서 남산시성비하고 성산선성에 보이는 지명들이 상당히 그 중복되는 곳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간하고 신성비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명이나 이런 것들 볼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는 목간에 보이는 지명들이고 점점점 새겨 있는 것은 신성비에 보이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591년, 592년에 신라 지방 경영의 양상을 이 두 자료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근간에 낙동강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 시기에 신라는 사람이나 물자의 유통을 낙동강에 의존한 바 크다. 본류하고 지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낙동강을 통해 가지고 왕경하고 지방 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정보 전달, 그 다음에 문화의 그 수수, 그 다음에 문서하고 명령, 지방 간 파견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591년에 왕경 축성 사업에 전국에서 그 인원 동원이 되는데 그 중심은 촌이었습니다. 592년에 보시다시피 하만 성산선성 목간을 통해 볼 때 성산선성 축성을 기본으로 한 아라가야 지역의 신라로의 재편 작업에서 전국에서 식료임 물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원도 동원된 형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과 물자 그리고 인물의 그 수성 물류의 중심에는 낙동강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은 신라 경영의 중요한 기반이자 기지였습니다. 예, 경청 감사합니다.